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현대중공업의 수출 경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은 대형 유조선을 만들어 수출하는 계약으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처음 선박의 주문을 받고 인도하고 수출하였지만 지속적으로 선박을 주문받고 수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1973년 10월 벌어진 제4차 중동전으로 중동 산유국의 석유 무기화가 촉발되었습니다. 유가가 4배나 폭등하면서 세계 경제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불황에 빠져들었습니다. 연이어 원당, 주석, 보크사이트, 아연, 면화, 밀, 구리, 커피 등의 생산국가도 앞다퉈 자원 무기화를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코스타리카와 파나마 등 중남미 일부 국가에서는 수출 가격의 100% 인상을 관철하기 위해 바나나를 바다에 쏟아버리는 시위까지 벌였습니다. 세계 경제의 급속한 침체는 국가 간 교역 물량을 격감시켜 세계 해운업계에 일대 불황을 몰고 왔습니다. 여파는 곧바로 조선업계에 밀어닥쳤습니다. 1974년에 들어서면서 선봉량 과잉이라는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계 전체 선봉량의 40%를 차지하던 유조선의 과잉이 두드러졌습니다. 조선업계 불황은 두 가지 측면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선 VLCC 대형 유조선의 발주가 줄었습니다. 아니, 뚝 끊어졌다고 표현하는 편이 더 정확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VLCC가 무용지물이나 다름없게 되자 건조를 마친 선박의 인도를 취소하거나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현대중공업이라고 예외일 수 없었습니다. 1호선인 애틀랜틱 배럴은 1974년 12월 선주인 리바노스에게 인도됐으나 이어 인도를 앞두고 있던 2호선인 애틀랜틱 베러니스는 인도되지 못했습니다. 애틀랜틱 베러니스는 이미 1974년 6월 명명식을 치렀으며 11월 완공 일정으로 마무리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계약상 인도 기일인 1974년 12월 31일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리바노스는 계속 까다로운 개조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계약상 인도 기일을 넘겼고 6개월의 유예 기간을 포함한 1975년 6월 30일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리바노스는 인도를 거부하였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유예 기간 6개월을 1975년 1월 1일에서 6월 30일 총 181일로 계산했으나 리바노스 측은 1개월을 30일로 계산해 6개월은 180일이어서 1975년 6월 29일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1971년 계약 당시 건조 선박에 대한 선주 측의 어떤 조건 제시에도 응한다라는 조항을 근거로 의도적으로 공기를 지연시켰습니다. 현대중공업은 국제재판소 소송으로 대응했습니다. 소송은 세계 해운업계의 다른 선주들에게 경고를 하기 위해서도 필요했습니다. 소송은 계약금을 돌려주는 대신 리바노스로부터 새로 배 한 척을 발주받고 인수가 거부된 애틀랜틱 베러니스는 현대중공업이 인수하는 것으로 매듭지어졌습니다. 리바노스의 인수 거부 직후 홍콩의 CY2까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해 왔습니다. 25만 8,300 데드웨이트 톤급 VLCC 7,308호와 7,310호 2척이었습니다. 리바노스와 달리 CY2는 성가의 30%인 계약금 2,799만 4천 달러를 포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만을 본다면 현대중공업의 정주영 창업자가 리바노스를 싫어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하지만 정주영 창업자의 인터뷰를 보면 정주영 창업자는 리바노스를 한국 조선업의 은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정주영 창업자에게는 선박 한 척을 인수하지 않은 것보다 조선소가 없는 상황에서 차관을 빌리기 위해 선박의 주문이 필요한 상황에서 선박 2척을 주문하여 차관을 받을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조선소를 시작할 수 있게 해준 것이 더 높이 평가되는 듯합니다. 발주 취소와 인수 거부로 자금 순환이 힘들어지자 현대중공업의 경영 위기는 매우 심각해졌습니다. 임원들은 CY2에서 인수를 포기한 7308호와 7310호의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정주영 창업자는 작업 강행을 결정했습니다. 건조 작업을 중단하면 그동안 투입한 자금은 고스란히 손실로 되지만 일단 배를 만들어 놓으면 훗날 팔거나 분명 다른 용도로 잘 쓸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석유 파동으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는 도중에 저렴한 원가로 배를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득이기도 했습니다. 1978년 12월 제2차 석유 파동이 닥쳤을 때에도 발주 취소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일본 재팬라인에서 수주한 VLCC 4척과 홍콩 월드와이드 쇼핑에서 수주한 VLCC 2척 등 6척이 대상이었습니다. 월드와이드 쇼핑에서 발주한 2척은 재팬라인에서 용선을 주기로 약속된 탱커였습니다. 따라서 현대중공업에서 건조 중인 6척의 VLCC에 대한 기술 감리를 재팬라인이 맡았습니다. 제2차 석유 파동으로 유조선 경기가 급격히 나빠지자 선주사 재팬라인은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였습니다. 선박 건조가 계약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명목으로 계약 취소로 유도하고자 하였습니다. 조선업에서는 주문 제작 방식이라는 계약 특성 때문에 선주들이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과 선박은 망망대해에서 운행하기 때문에 기술과 안전에 관련된 품질 보증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월드와이드 쇼핑 대표는 재팬라인에 배를 빌려가지 않으면 소송을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VLCC 6척은 계획대로 인도되었습니다. VLCC 6척의 선가는 약 2억 5천만 달러였습니다. 당시 한국 경제 실정으로는 매우 큰 금액이었습니다. 리바노스가 인수를 포기한 7302호와 CY2에서 인수를 포기한 7308호, 7310호는 어떻게든 처리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정주영 창업자는 이 세 척의 배로 해운업을 시작합니다. 리바노스가 인도 납기일이 하루 초과를 구실로 7302호를 인도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리바노스를 상대로 국제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7302호를 국적선으로 취항시킬 계획을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인도되지 않은 VLCC 세척은 해운회사인 아세아 상선을 탄생시킵니다. 아세아 상선은 1976년 3월 25일 현대중공업 기획실 한쪽 해운과에 간판을 내걸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같은 해 8월 한국석유공사와의 장기 용선 계약을 맺으며 원유 수송의 국적선 시대를 열었습니다. 당시까지 석유 수송은 외국 회사가 전담하고 있었는데 외화 부족을 겪던 정부가 아세아 상선을 선택한 것입니다. 7302호는 애틀랜틱 베러니스에서 코리아선으로, 7308호는 코리아 스타, 그리고 7310호는 코리아 베러너로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1976년 9월 3일 코리아 걸프만으로 첫 출항을 했습니다. 이어
코리아스타, 코리아 배너도 2개월 간격으로 출항했습니다. VLCC로 출범한 아세아 상선은 컨테이너, 벌크, 광탄, 중량화물, 특수제품 등 신사업에도 진출, 원유, 석탄, 철광성, 특수화물 등 전략물자를 주로 운송했습니다. 1977년에 원양 예인선단을 갖추고 사우디 주베일 항만을 포함한 현대의 중동 건설 현장에 자재를 수송하는 일을 전담했습니다. 아세아 상선은 이후 현대상선으로 이름을 바꾸고 한국의 대표 해운사로 성장했습니다. 지금은 HMM으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VLCC 수주가 끊긴 1974년 중반부터 중소형 선박 수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그러나 VLCC 이외에는 선박 건조 경험이 전무하고 영업, 사양서 작성, 기본 설계 등의 노하우가 부족해 일반 상선 수주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선박 수주는 예상하지 못했던 쿠웨이트 해운에서 제안되었습니다. 쿠웨이트 해안 쪽은 23,000톤급 다목적 화물선을 지을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쿠웨이트 해운은 당시 영국 고반 조선소에서 다목적 화물선을 발주하고 있었는데 연간 건조 능력이 5척 정도밖에 되지 않아 현대중공업에 제안한 것입니다. 수주는 반가운 일이었으나 VLCC 건조를 목표로 주선소를 설계 건설했기 때문에 물량을 증가시키면서 작은 배들을 어떻게 건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방법은 생산 조립 라인을 바꾸고 한 도크에서 한 척의 대형 선만을 건조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척을 하나의 도크에서 건조할 방법을 생각해낸 현대중공업은 1974년 11월 쿠웨이트 해운으로부터 다목적 화물선 10척을 수주했습니다. 선가는 영국 조선소와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음 달에 5척을 추가 수주한 데 이어 1976년 4월 같은 종류의 배 9척을 더 수주함으로써 쿠웨이트 해운으로부터 모두 24척을 수주했습니다. 그러나 수주 실적은 1975년 들어 격감했습니다. 더욱이 그해 최초로 수주한 로로선에서 큰 적자를 내며 어려움이 가중됐습니다. 현대중공업은 1975년 10월 말 스웨덴의 스테나 라인에서 8,800톤급 로로선 11척을 수주했습니다. 로로선은 자동 이동 장치가 장착된 고부가 가치 상품이었습니다. 배 한 척당 900만 달러에 계약했는데 척당 150만 달러의 순이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커다란 계산착오였습니다. 로로선은 생각보다 작업 공간이 좁아 품이 몇 배나 더 들어갔습니다. 또한 처음 해보는 작업에 시행착오를 겪으며 예상외로 많은 케이블과 파이프가 소요됐습니다. 스테나 라인 측은 계약 조건에도 없는 요구사항을 내걸었고 자재비와 인건비 추가가 계속되고 공기마저 맞추지 못하면서 적자폭은 커졌습니다. 비싼 수업료를 지불한 것입니다. 이후 1970년대 후반 내내 수주량은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다목적 화물선, 컨테이너선, 벌크 캐리어 등 수주선종 다변화를 통해 불황을 버텨냈습니다. 1976년 목재 운반선 6척, 다목적 화물선 9척을 비롯해 준설선, 컨테이너선, 바지선, 터그보트 등 모두 32척을 수주했습니다. 그중 1976년 1월 폴란드 국영운수회사 스팀십으로부터 수주한 목재 운반선은 처음 만드는 선형이었습니다. 건조관종에서 특히 리버 크레인 설치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제작사조차 처음 설치하는 설비로 시행착오가 불가피했습니다. 성능을 제대로 올리기 위한 여러 차례의 시도 끝에 크레인 설치에 성공, 목재 운반선의 첫 건조 및 인도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1977년에는 다목적 화물선 14척 등
36척의 수주량을 기록했습니다. 전년에 전혀 실적이 없었던 벌크 캐리어도 13척을 수주했습니다. 그해 8월 10일 나이지아로부터 수주한 12,000 DWT 다목적 화물선 11척 건조 계약은 당시 가장 큰 프로젝트였습니다. 계약 금액이 1억 3,9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NNSL이 발주한 입찰은 일본은 물론 독일, 영국 등 세계 유수의 조선업체들이 뛰어들었습니다. 치열한 수주 경쟁 속에서 현대중공업에 대한 견제가 이어졌습니다. NNSL 측에서도 장비 및 자재 공급자 명단을 두고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공급자 가운데 영어식으로 발음되지 않는 회사에 대해 무조건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 제품인 경우에는 아무리 간단한 부품이라 해도 설명조차 드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이지리아 정부의 다양한 부처를 방문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한 결과 프로젝트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1977년 4월에는 미국 브라운 앤드 드루트부터 35,500 DWT 바지선 한 척을 수주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상과 달리 건조 과정이 복잡해 공기를 지키지 못함에 따라 적자를 보고 말았습니다. 같은 해 8월 미국 맥더모트로부터 수주한 반잠수식 바지선은 선가가 비싼 특수선 분야에서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기회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특수해상 작업선 건조 경험이 없어 결국 납기를 지키지 못하고 지체 보상금까지 부담하는 손해를 보았습니다. 석유 파동으로 경영 위기를 겪던 중 더 큰 어려움이 더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의 시행착오는 석유 시추선 등 해양 개발 사업에 진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978년에는 20척을 수주했습니다. 컨테이너선이 9척으로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다목적 화물선과 벌크 캐리어는 각각 4척씩 수주했습니다. 특히 미국 시랜드에 이어 오버시즈 십-홀딩과 연이어 건조 계약을 체결하면서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했습니다. 1978년 10월 1678 TEU 컨테이너선 2척을 수주했고 이어 같은 해 12월 6만 DWT 벌크 캐리어 2척을 수주했습니다. 한편 1978년 2월 가나의 블랙 스타라인으로부터 16,000 DWT 다목적 화물선 4척을 수주하였습니다.